시간에 전기 에너지의 생산 첫 번째 시간을 가졌었고, 오른나사 법칙과 전자기유도 법칙에 대해서 배웠거든. 조금 복습하고 가볼게. 일단 전기와 자기 단원을 들어가기 이전에 물리량을 기억하고 단위와 구별하는 작업이 우선 돼야 된다고 했어. 자, 기억 하나 보자. 기전력, 같은 말로 전압이라고 하는 물리량은 대문자 V, 전류는 I, 저항은 R, 자기장은 B라고 했어. 전부 다 대문자야. 이것의 단위도 대답해 볼까? 전압의 단위는 볼트,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저항의 단위는 옴,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 자, 요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가야 돼.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자기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까? 자기장이란 바로 자석 그 자체를 말하는 거야. 왜냐하면 자석 주변에는 자기장이 생기거든. 물론 눈으로 볼 순 없어. 여기에다가 철가루나 나침반을 두면은 자기장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돼. 자석에서 우리가 방향을 얘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N극에다가 항상 자석의 N극을 빨간색으로 칠하기로 약속해. 그래서 N극을 어느 한 지점에 두면 이 주변의 나침반이 일렬로 늘어서게 되는데, 나침반에 있는 이 뾰족한 침 있지? 이거를 자기장을 알려주는 침이다 라고 해서 자침이라고 하거든. 이 자침 자체도 자석이야. 아주 뾰족한 자석인 거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N극, S극을 가지고 있는 자석, 막대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의 공간을 갖게 되고, 이 자기장의 공간을 나침반이 표현한다는 거야. 자, 나침반의 자침 중에서 특별히 N극이 가리키는 쪽을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N극만 표시하는 게 우리의 약속이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N극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보고, 아, 철가루건 나침반이건 마치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는구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기로 약속했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또는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또는 이따가 오른손으로 자기장을 표현할 건데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기로 약속한 거야. 자, 그 다음 매일매일 질문 교실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애들이 많은 질문을 해줬는데 그 중에서 좀 의미 있는 질문들을 몇 개 뽑아다가 여기에 복습하면서 질문을 같이 공유하려고 넣었거든. 어느 학생이 물어봤어. 선생님, 나침반의 원리가 무엇인가요? 나침반의 원리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자침 있지? 자침. 이게 하나의 뾰족한 자석이야. 물론 이 자석의 N극, 즉 여기 N극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약속이야. 그래서 나침반의 빨간 부분이 가르치는 쪽을 우리는 북쪽이다, 방향을 알 수 있는 기계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이 근본적인 원리는 바로 지구가 자기장을 갖기 때문이야. 지구 자체가 하나의 큰 자석이야. 그래서 항상 나침반이건 자석이건 자석의 N극, 이 빨간 쪽을 지구에 가까이 대면 항상 일정한 모양을 띄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모양을 띄는 거지. 우리 책에는 없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도 시험엔 나오지 않아. 자, 지구 자체가 사실 하나의 자석인데 우리가 북극이라고 말하는 그 곳은 사실 지구 자체는 S극을 띄는 거야. 우리가 남극이라고 말하는 그 곳은 사실은 N극을 띄고 있어. 그래서 이 주변에 나침반을 두면 나침반은 자기장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나침반의 N극은 자연스럽게 북쪽을 향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구 자체가 하나의 자석이기 때문에 이 자석에 반응하는 또 다른 자석, 즉 나침반이 일렬로 늘어설 수 있는 것이야. 자, 그 다음 이어서 전기 회로에 3 요소가 있었지. V, I, R. 왜 이렇게 쓰는지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했어. I는 R분의 V, V는 I 곱하기 R, 이런 식으로 전압과 전류, 저항의 식이다. 이 식을 옴의 법칙이라고 하고, 얘네들의 단위도 한번 얘기해 볼까? 전압의 단위 볼트, 전류의 단위 암페어, 저항의 단위 옴이다. 이 전류, 전압, 저항이 각각 뭘 뜻하는지 그림으로서도 표현했었지. 자, 이 중에 바로 전압이란 건전지를 얘기하는 거였어. 우리가 보기에는 플러스, 긴 쪽이 플러스야. 긴 쪽이 플러스인 것도 외우라고 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플러스와
짧은 쪽인 마이너스가 전혀 높이의 차이를 느낄 수 없는데 전기들은 느껴. 전기 회로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플러스는 높은 곳, 마이너스는 낮은 곳을 얘기하는 거야. 220V다 라고 하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높이 차가 220이다 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높이 차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전류, 흐를 유자를 써. 자연스럽게 물처럼 흐르는 전류가 생긴다고 했어. 당연히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서 낮은 곳으로 삥 돌아서 들어가야 맞는 거야. 그런데 이 흐르는 전류가 눈에 보여? 아니,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 전류를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기계를 단다고 했어. 그 기계를 저항이라고 하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표시한다고 했지. 이 저항은 여러 가지가 있어. 전구도 있고 뭐 프로펠러 선풍기도 있고 난로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가전제품 다 해당되는 거야. 그때 내가 이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전압이라고 얘기해도 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똑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떨 땐 기전력이고 어떨 땐 전압이냐 잘 모르겠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라는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해줄게. 물론 이거를 구별해내는 건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들으면 이해는 될 거야. 자, 기전력이나 전압이나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의 높이 차이를 얘기해. 그런데 한번 자, 플러스 높은 곳에서 나와서 쭉 삥 돌아서 낮은 곳으로 가는 전압을 한번 체크해 볼게. 자, 그래서 여기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항을 건너 6, 7, 8, 9, 10 이렇게 10번의 전압을 체크해 볼게.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배우냐? 자, 전압이 10V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진다면 이 10V가 플러스에서 나왔을 때도 10V, 그 다음 점에서도 10V, 세 번째 점에서도 10V, 네 번째 점에서도 10V, 다섯 번째 점에서도 10V, 다 10V라고 배워. 그런데 뭔가 꼬마전구 같은 저항을 지나는 순간 얘가 높이가 훅 줄어들어서 저항 R을 지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다시 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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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V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간다. 전류의 흐름 자체가 높이가 얘는 지금 V를 뜻하는 거야. 전류가 흘러갈 때 이 높이가 쭉 저항을 만나기 전까지는 10이라는 높이를 유지하다가 저항을 만난 이후에는 0으로 뚝 높이가 떨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배우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아. 실제 대학생이 돼서는 어떻게 배우냐? 사실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흘러가면서 이 전선 자체에 저항이 있어. 야, 꼬마 전구만 저항을 갖고 있는 건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저항을 갖고 있거든. 따라서 꼬마 전구만 저항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선 자체에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계속 높이가 10V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움직이면서 계속 이 점 구간을 지나면서 높이가 사실은 계속 깎여.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걸 무시하고 있었던 거야. 전선 자체의 저항은 무시하고 있었던 거지. 대학생들은 어떻게 배우냐? 얘가 처음에 10V, 높이 10V로 시작했지만 조금 있다가 전선 자체의 저항에 의해 높이가 깎여서 9.9, 9.8, 9.7, 9.6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 꼬마 전구를 만나면 훅 높이가 낮아져서 0.4, 0.3, 0.2, 0.2, 0.1 해서 결국은 제로가 된다는 거야. 네, 우리는 그러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배우고 있는 거지. 우리는 전선 저항을 무시하는 걸로 배우는 거지, 간편하게. 그런데 여기서 뭐가 기전력이고 뭐가 전압이냐? 이게 기전력이야. 이게. 그럼 전압은 뭐냐? 이게 전압이야. 자, 볼게. 자, 우리 고딩 수준에서 해볼까? 자, 기전력, 바로 높이차. 10V와 0. 차이 얼마니? 10이야? 그래, 그러면 기전력 10이야. 그런데 이 저항을 지날 때의 높이차 10하고 0, 여기 차이 얼마야? 또 10이네? 이게 바로 전압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기전력이나 전압이나 똑같이 봐도 똑같다라는 거지. 하지만 대학생들은 이걸 구별한다. 대학생들은 볼게. 자, 처음에 온전한 높이 차가 10에서 제로로 떨어지지. 그래서 기전력을 누가 물어보면 10V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그런데 누군가가 전압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 꼬마 전구 좌우에서 이 꼬마 전구가
꼬마정구를 지날 때 느끼는 높이 차, 그것을 바로 전압이라고 하는 거거든. 9.6과 0.4의 그 차이, 뭐 빼면 되겠네. 그것을 바로 전압이라고 하는 거야. 어때? 대학생들은 기전력과 전압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상관없어. 전선 자체, 또 이 건전지 자체에도 저항이 원래는 다 있거든. 그런 것, 자잘한 것들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전력과 전압을 똑같다고 보면 돼.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전력은 공급하는, 건전지에서 뭔가 공급하는 그런 쪽의 높이 차를 얘기하는 거고, 전압이란 꼬마정구가 소비하는, 꼬마정구 때문에 높이가 낮아지는 그 소비하는 높이를 말하는 거거든. 뭐 이것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몰라도 돼. 궁금한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기전력은 뭔가 공급하는 곳에서 말하는 단어다. 그런데 꼬마정구가 뭔가 소비하는 곳에서 물어보는 높이차는 전압이라고 한다. 공급과 소비, 공급, 기전력, 소비는 전압. 요 정도만 알아도 이따가 나중에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 전압이 아니라 유도 기전력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가 진짜였지. 자, 옳은 나사 법칙 했었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I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물론 I랑 V는 같은 운명을 지니는 애야. 함께 가는 애야. 전류란 혼자 흐를 수 없거든. V라는 높이 차가 있어야 전류가 생기는 거니까 이게 옳은 나사 법칙이었고, 그 다음 거꾸로의 과정도 있었어. 자기장의 변화, 델타는 변화였다. 자기장이 변화하면 전류가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전류는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만드는 그런 전류는 유도 전류다 라고 해서 소문자 I를 적었지. 물론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류가 생긴다 라고 얘기해도 되고,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라고 얘기해도 돼. 얘는 왜 유도 전압이라고 안 할까? 그래 아까 배웠지? 유도 기전력이란 뭔가 내가 공급해주는 그런 높이차를 얘기해주는 거거든. 따라서 내가 자기장을 변화시킴으로써 뭔가 공급해주는 새로운 높이차를 스스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것은 유도 전압이라기보다 유도 기전력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유도 전압이라는 표현 안 쓰고 유도 기전력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였어. 자,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괜찮아. 그냥 유도 전압이란 말은 없다.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만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된다. 어쨌건 앙페르 법칙은 옳은 나사의 법칙, 이 왼쪽 식을 얘기하는 거고,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기 유도 법칙으로 오른쪽 식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제 오른손을 좋아요, 이거 엄지 따봉 표시해놓고 나를 따라와 볼까? 자, 방향 찾아보자. 자, 전류와 자기장의 관계를 명시한 것이 바로 앙페르 법칙이야. 전류가 위로 가면 자기장은 이렇게 곡선을 그린다. B가 자기장. 또 전류가 아래로 가면 얘는 이렇게 곡선을 그린다. 네, 그릴 수 있겠니? 입체적으로. 그 다음 전류가 오른쪽으로 가면 얘는 나머지 4개가 감아주는 손가락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 전류가 왼쪽으로 가도 마찬가지. 자,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옳은 나사의 법칙의 첫 번째가 이거였지. 엄지손가락이 전류면 나머지 4개가 감아주는 방향이 자기장이다. 그런데 꼭 엄지가 전류고 나머지 4개가 자기장이 아니어도 돼. 2개가 바뀌어도 된다 그랬어. 나머지 4개 손가락이 전류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이 되거든. 그런 경우를 그렸었지. 자, 지금 전류가 감아가지고 돌아가네. 전류가 왼쪽 같은 그림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가지고 갈 때 손을 이런 모양으로 하면 된다고 했지? 자, 나머지 4개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이 전류야? 그렇다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바로 자기장이라고.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여기. 이게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야. 자기장의 방향이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 S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니? 옳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지. 그래서 아까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N극이다 라고 외운 게 바로 여기에 쓰이는 거지. 뭐 왼쪽이 N극이라면 오른쪽은 자연스럽게 S가 되는 거야. 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나머지 4개 손가락이 뒤에서 앞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이런 모양으로 감아주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저쪽 오른쪽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 즉 N극의 방향, N극 반대쪽은 자연스럽게 S극이 되는 거야. 앙페르 법칙,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냐에 따라서 자기장을 표시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기부터가 정말 또 진짜다.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했고, 이 전자기 유도 법칙, 용어를 되게 잘 지은 것 같아. 왜냐면 자기장을 변화시켜서 전류를 만드는 게 바로 전자기 유도 법칙이잖아. 그 말이 다 들어가 있어.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전류를 유도한다.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류를 유도한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 법칙이고, 이걸 발견한 사람은 패러데이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검유계가 있다 그랬어.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판단해주는 앤데, 내가 저번 시간에 여기에 검유계를 매달아도 되고 저항 전구 같은 그런 기계를, 가전제품을 매달아도 된다고 했어. 그런데 사실 검유계가 조금 더 이 실험을 하기에는 좀 유리하고 좋은 점이 있어. 자, N극을 넣으면 전류가 흐를 거야. 유도 전류가. 왜? 자기장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그 다음 N극을 빼도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워서 이미 알고 있지? N극을 넣을 때랑 N극을 뺄 때랑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때? 반대 방향으로 생기잖아. 방향이 반대로 생긴다고. 넣을 때랑 뺄 때랑 생기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인 것을 검유계는 캐치할 수 있어. 한 번은 오른쪽으로 이 바늘이 움직이고 한 번은 왼쪽으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N극을 넣을 때랑 뺄 때랑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생기는구나를 짐작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꼬마전구 같은 애를 달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캐치하지 못할 거야. 그냥 N극을 넣을 때도 순간 전류가 흘러서 꼬마전구가 반짝할 거고, N극을 뺄 때도 순간 전류가 흘러서 꼬마전구가 반짝하겠지. 하지만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흘러서 전구가 켜졌는지, 반시계로 흘려서 전구가 켜졌는지는 모를 일이야. 그 다음 또 이걸 물어보는 애가 있더라고. 선생님, N극을 확 넣을 때는 검유계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왼쪽으로 움직여요? 그거는 모를 일이야.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달라. 내가 전선을 이런 식으로 감았을 수도 있고, 내가 전선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았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전선을 어떻게 감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감은 방향은 잘 봐야 돼. 내가 오늘 프린트 올려놓은 문제들 보면은 검유계가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정확히 찾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 다음에 한번 같이 풀어볼게. 자, 어쨌건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해서 전류가 생기는데, 그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생기냐는 거지. 자연은 변화를 싫어해서 변화에 대항해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했어.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왔다. 전선, 도선, 솔레노이드, 코일 내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정확한 차이가 뭐냐 라고 했어.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가야 너희가 좀 명확할 것 같아서 내가 아무 때나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니까 다 이유가 있거든. 한번 볼게. 전선하고 도선은 똑같은 뜻이야. 그냥 일자인 전선, 얘를 원으로 말건 네모나게 하건 전선 모양이야 인간이 원하는 대로 구부릴 수 있거든. 그런 것 전부 다 전선, 도선 똑같은 뜻이야. 그럼 솔레노이드는 뭐라고 하냐? 얘를 솔레노이드라고 해. 막대기에다가 전선을 감은 거야. 이 막대기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그냥 휴지심 같은 거, 플라스틱 같은 거, 여기에 쇠 막대기를 넣어서 더 큰 자기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 그거는 이제 물리 1에서 배울 거고,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여기에 낀 막대기가 아무 역할도 못한다 라고 이해하면 돼. 어쨌건 솔레노이드는 전선을 뭔가 휴지심 같은 데다가 마른 거야. 그렇다면 코일은 뭐냐? 코일은 지금 이 솔레노이드 상태에서 휴지심만 쏙 뽑아 버린 거야. 이런 거 말하는 거야. 휴지심 쏙 뽑아 버린 거. 그냥 스프링 같은 모양. 이게 바로 코일인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전선, 도선은 똑같은 뜻이니까 혼용해서 써도 되고, 솔레노이드하고 코일은 사실 다르게 생겼거든. 그런데도 막 혼용해서 사용해. 문제집에서도 막 혼용해서 사용해. 우리 교과서에서는 솔레노이드라는 표현보다는 코일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 나는 다 사용을 할게, 용어를.
자, 전자기 유도 법칙 다 오른손 준비됐니? 해보자. N극을 내리면 N극이 내려오는 것, 이 코일은 좋아할까? 이 솔레노이드는 좋아할까? 싫어해. 따라서 N극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돼.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N극이라고 했으니까 쑥 막자. 자, 이렇게 N극으로 막으려면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야 위쪽으로 N극을 생성하면서 막을 수 있겠네.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유도전류의 방향이야. 유도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야 위쪽으로 N극을 만들고, 그래야 위에서 떨어지는 N극의 자석을 막을 수 있지 않겠어? 변화를 싫어하니까. 자, 다시. 그러면 N극을 멀리 가볼게. 가까웠다가 멀어져 볼게.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솔레노이드는 이 변화를 좋아할까? 아니, 무조건 변화를 싫어해. N극이 내려와도 싫고 올라가도 싫어. N극이 올라가면 이 올라간 N극을 잡기 위해 노력할 거야. N극을 잡으려면 S극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N극이 인력이 발생해서 최대한 덜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 못 올라가게 막을 수 있지 않겠어? 자, 그렇단 얘기는 이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감아주는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흘려보내야겠다.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를 흘려보내야만 위쪽으로 S극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멀어지는 N극을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N극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바닥에다가 넣었다 뺐다 그냥 N극을 위아래로 그냥 흔들면은 우리는 전혀 아무런 힘도 못 느끼거든. 그런데 신기하게 아래 이렇게 솔레노이드 코일을 깔고 N극을 넣었다 뺐다 하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자꾸 내 운동을 방해하는 느낌이 들어. 자, N극을 내리면 순간 들어오지 마 하면서 얘가 스스로 위쪽에 N극을 만들면서 유도전류를 스스로 만들면서까지 위쪽으로 N극을 만들잖아. 따라서 약간의 척력이 느껴져. 물론 인간은 두뇌에서 잘 못 느껴지지만 이거를 기계로 다 살펴보면은 이 N극이 내 생각 외로 잘 안 들어가.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N극을 그냥 쑥 빼는데 마침 그 아래 여기 코일이 있어? 그렇다면 코일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N극이 못 올라가게 얘를 막 S극을 이쪽으로 만들면서 얘를 막 못 올라가게 막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만큼 내가 준 힘만큼 잘 못 올라가게 돼. 실제로. 그 다음 S극도 해볼까? X극 내리면 S극 내리는 거, 코일은 S극이 가까워져 오는 거, 코일은 싫어해. 따라서 이 S극을 막고 싶어 할 거야. S극으로 막자.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겠다. 유도전류 방향은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위쪽으로 S극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내려오는 S극을 척력으로 막을 수 있을 거야. 이때도 S극이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인간은 받을 거야. S극을 확 내릴 때. 반대로 S극이 올라갈 때, 이 S극이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야. 잘 안 올라가. 왜? 아래 애가 S극이 올라가는 게, S극이 멀어지는 게 싫어서 N극을 만들어서까지 유도전류를 흘려보내면서까지 얘를 잡거든. 자, 위로 N극을 만들려면 이렇게 흘러야겠네. 따라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겠다.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만 위쪽으로 N극을 만들어서 멀어지는 S극을 인력으로 잡을 수 있거든. 전자기 유도 법칙 다들 기억나니? 자, 그러면 응용해볼까? 자, 지금 이 상황 봤니? 자, 이 상황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흐르지. N극이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아마 이 코일은 그 자기장의 변화를 느껴서 유도전류가 흐를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유도전류가 생길까? 이렇게 하면 유도전류 생길까? 다시 이렇게 하면 생길까? 당연히 생기지. 자석이 움직이건 코일이 움직이건 둘 중 하나가 움직여서 어쨌건 코일이 느끼는 자기장의 변화만 있다면 유도전류가 생성되는 거다. 또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유도전류가 생길까? 이렇게 움직여도 유도전류가 생겨. 그냥 코일이 느끼기에 무조건 코일은 변화를 싫어하는 거야. 이 상황도 마찬가지야. 코일이 움직이건 이렇게 위아래로 자석이 움직이건 코일이 움직이건 아무 상관없이 어쨌건 변화를 싫어하면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기장의 변화만 있으면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그 예시로 내가
저번 시간에 마그네틱 카드를 얘기했다. 마그네틱 카드의 이 까만색 부분이 바로 자기장이거든. 내 정보가 묻어있는 자기장이거든. 근데 얘를 가만히 두면은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했어. 카드는 꼭 카드 기에 꽂고 카드 리더기에 꽂고 긁어줘야 돼. 이 자기장을 변화시켜줘야 돼. 그렇다면 카드 리더기에 그림을 못 구했어. 카드 리더기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내 정보가 들어가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했지. 그래서 비교해서 얘기해 준 게 바로 IC칩이었다. IC칩은 이제 긁어가지고 내 정보에서 돈을 빼가게 하는 거는 이제 구식이고, IC칩이라고 내 정보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이걸 그냥 대기만 해도 돈을 빼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새로 생기긴 했다고 했어. 그런데 문제집에 이런 게 나온 거야. 교통카드는 내가 원리 얘기 안 했는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추가로 얘기를 할게. 우리 교과서에 적어놔라. 전자기 유도의 예시를 저번에 마그네틱 카드 적었었는데 교통카드도 적어놔라. 교통카드는 왜 여기 이 뭐라 그래? 단말기라 그래? 이거 판독기? 이 단말기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자기장이 나오고 있어. 근데 이 자기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장에 변화하는 게 나오고 있어. 우리 눈엔 안 보여. 따라서 여기에다가 코일만 가져다 주면, 전선만 가져다 주면 유도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띡 하고 카드를 대지. 이 카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얘를 카드를 뜯어보면 이렇게 코일, 전선이 생겼어. 전선.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단말기에서 막 나오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카드만 대면 이 전선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러면 이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여기 무슨 칩이 있잖아. 얘가 바로 IC칩이야. IC칩은 그냥 내 정보가 저장돼 있거든. 그래서 이 IC칩을 같이 이용한 사례가 되는 거지, 교통카드는. 어쨌건 마그네틱 카드와 교통카드는 전부 다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예시야. 물론 교통카드에는 내 정보가 묻어있는 IC칩의 기술까지 들어가 있지만 어쨌건 마그네틱 카드, 교통카드 둘 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예시야. 또 하나 비슷한 게 있어. 도난방지 시스템, 이거 알고 있니? 우리 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항상 계산하지 않고 나오면 여기서 막 삐삐삐삐거리면서 울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다. 아까 그 버스 단말기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막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나오고 있다고 했어. 여기서도 그게 똑같이 나오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들고 갈 때, 야, 물건 요거 이런 거 있지, 이거를 우리가 갖고 가면은 순간적으로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 자, 얘를 한번 분해해 봤더니 이렇게 생겼다. 얘 분해했더니 이렇게 생겼어. 여기 이렇게 코일이 있어. 그냥 전선이야, 전선. 여기서 자기장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전선이 지나가? 그렇다면 순간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삐삐삐삐삐 순간 전류가 흘러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야. 우리가 갖고 가는 이걸 뭐라 그러지? 도난방지 뭐라 그래? 칩이라 그래? 이 칩에 건전지가 달리거나 배터리가 달리지 않았거든? 그리고 교통카드에도 우리가 배터리가 달리지 않았잖아. 따로 건전지를 교환해주지 않잖아, 교통카드에도. 그런데도 순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이유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했기 때문이야. 얘를 어려운 말로 교통카드 시스템은 RFID라고 하고 도난방지 시스템은 EAS 시스템이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느 문제집에서 나와서 학생이 물어봐서 얘기해 주는 거지 이거를 구별해서 외울 필요는 없어. 어쨌건 마그네틱 카드, 교통카드, 도난방지 시스템 모두 다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예시다 라고 기억하면 돼. 자, 자석을 움직이건 코일을 움직이건, 자석을 위아래로 회전하건 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이건, 어쨌건 자기장의 변화만 있으면 유도 전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포인트야. 그렇다면 오늘 진짜 진도 나가보자. 내가 오늘 올린 프린트 말고 저번 주에 올린 프린트를 다 못 끝냈거든? 그거 이어서 해볼게. 발전기,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계야.
이 원리가 바로 전자기 유도가 이용되는데, 자, 그림을 한번 볼까? 이 그림은 교과서에도 있다. 287쪽. 얘가 처음에 0도일 때, 45도일 때, 90도 회전했을 때 라고 나오는데 뭐가 0도고 뭐가 90도인지를 알아야 돼. 자, 일단 이렇게 평평한 면 기준으로 얘가 0도야. 그럼 45도는 뭐가 45도냐? 평평한 면 기준으로 얘가 요만큼 들렸지? 요만큼. 이게 바로 45도라고 해서 아래 45도 회전했을 때 라고 나오는 거야. 그 다음 평평한 면에서 얘가 이렇게 90도로 섰네. 얘가 지금 네모난 도선, 코일, 전선이 있어. 네모난 전선, 도선, 코일이 있어. 얘가 평평할 땐 0도, 살짝 들렸을 때는 45도, 완전 들려서 이렇게 평면이랑 90도를 유지하면 90도 회전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코일을 어디 사이에다가 넣어두냐? 자석 사이에 넣어두는 거야. N극 빨간색과 파란색 S극 사이에 넣어두는 거야. 자석에서는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잖아.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자기장이 나오지? 옳지.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가지.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가는 걸 여기 옅은 녹색으로 막 그림을 그려줬네, 교과서에서. 그런데 0도일 때는 이 도선이 N극에서 S극으로 뻗어나가는 자기장을 품지 않고 있어. 단 한 개도 품지 않고 있어. 평평하니까. 현재 0도니까. 코일이, 도선이 0도고 평평하니까 품지 않고 있어. 그런데 도선이 45도쯤 들렸어. 슬쩍 들리니까 이번엔 어떠니? N극에서 S극으로 나오는 자기장을 몇 개쯤 맞이하게 됐지. 자기장에 변화가 생겼네? 아까 0도일 때는 자기장을 한 개도 못 품었다가 45도일 때는 자기장을 조금 품게 된 거야. 심지어 90도 회전했을 때 볼까? 도선이 90도로 확 섰어. 그랬더니 45도였을 때보다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자기장을 훨씬 더 많이 품게 된 거 아니겠어? 자, 0도에서 90도로 갈 때 자기장에 변화가 생겼네. 자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N극에서 S극으로 쑥 들어왔네. 도선은, 코일은 자기장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훅 들어오는 거 좋아할까? 아니, 싫어해. 따라서 이 자기장을 빼려고 노력하게 될 거야. 그 빼려고 노력하는 그 방향으로 바로 유도 전류가 생길 거야. 그걸 한번 찾아볼게. 자, 이 그림 한번 볼래? 왼쪽에 빨간색 책이 N극이고 오른쪽에 파란색 책이 S극이라고 해볼게. 그때 내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투명 스카치 테이프로 얇게 걸어놓은 이 네모 모양의 이것이 바로 발전기의 여기 코일, 전선이라고 할게. 지금 90도로 빳빳하게 선 상태인 거야. 그때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막 갈 텐데 처음에 자 0도일 때는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자기장을 하나도 못 품고 있다가 9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자기장을 많이 품게 되잖아. 이 변화 좋아하겠냐고, 코일이. 싫어해? 그렇다면 자기장을 빼주도록 노력해보자. 자기장을 빼볼게. 자, 코일에서 자기장이 갑자기 쑥 들어와. 그럼 빼보자. 그걸 손으로 표현해볼까? 자, 엄지손가락이 N극이지? 자기장이 훅 들어오는 게 싫어서 여기 자기장이 훅 들어오는 게 싫어서 이것과 반대 방향으로 손가락, 즉 N극을 넣어주자.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4개가 돌아가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겠지? 자, 나머지 4개 돌아가는 방향 잘 볼래? 나머지 4개 돌아가는 방향 요렇게 돌아가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자, 다시 그림 볼게. 얘가 패러데이 법칙이 적용되는데 코일이 0도에서 누워있다가 90도로 탁 섰을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갑자기 훅 들어온다는 얘기지. 0도에서 90도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이 늘어난다. 원래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없었다가 점점 더 90도로 세워지면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많아진 거 아니겠니? 여기? 많아진 거 아니겠니? 따라서 전류의 방향은 N극이 훅 들어오니까 그게 싫어서 내 엄지손가락, 즉 N극을 이렇게 들이대고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감아주는 이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야. 바로
그려볼게.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바로 생기는 유도전류의 방향이겠지. 따라서 옆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표시하자면 기역부터 기역, 니은, 뒤로 디귿, 리을, 그래서 다시 기역.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지. 전류의 방향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이렇게 적어주자. 선생님 저는 니은부터 쓰고 싶은데요. 니은부터 써도 돼. 니은부터 쓰면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이 될 거야. 어차피 얘는 빙글빙글 돌고 있기 때문에 뭐부터 써도 상관없어. 니은부터 쓰면 니은부터 끝나고 디귿부터 쓰면 디귿부터 끝나게 해줘. 0도부터 90도로 코일이 회전하면 자기장을 품는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변화를 싫어하는 코일은 이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면서 유도전류가 흐른다 라는 거지. 자, 하나 더 해볼게. 이번에는 코일이 90도였다가 지금 빳빳이 서 있어. 자, 평평한 면 기준으로 코일이 90도였다가 여기에서 살짝 더 꺾여. 이거 교과서 287쪽에 그림이 있다. 프린트에는 없는데. 자, 얘가 135도까지 꺾여. 그럼 봐봐. 90도일 때 봐봐. 90도일 때는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많은 자기장을 코일이 90도로 서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품고 있어. 하지만 얘가 135도, 좀 있다간 180도로 얘가 다시 확 누워버릴 거야. 그렇다면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자기장을 품을 수 있을까? 아니, 점점 더 못 품게 될 거야. 하지만 코일은 변화를 싫어한다고. 아까 자기장이 훅 들어오는 것도 싫었지만 갑자기 자기장이 많았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쉬워한단 말이야.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든. 따라서 볼게. 자, 왼쪽이 빨간색이 N극, 오른쪽 파란색 책이 S극을 얘기하는 거고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상상을 해봐. 그때 현재 90도로 되어 있는데 얘가 자기장을 많이 품고 있다가 갑자기 줄어든다는 거지. 이 변화 좋아해? 싫어해. 따라서 자기장을 원래 10개 품었다가 갑자기 5개밖에 못 품게 된다면 다시 10개 품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변화를 싫어하니까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내가 품지 못하게 되는 자기장만큼 품으려고 노력해볼까? 원래의 상태를 유지해볼까? 바로 이렇게 손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내 엄지손가락은 N극이니까 자, N극을 다시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 4개가 감아주는 손가락의 방향을 볼래?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를 거야. 자, 그거를 그림으로 볼게. 90도에서 180도로 가면서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이 원래는 이렇게 많았는데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지. 줄어듦. 이 변화 좋아해? 면적이 줄어드는 거 좋아해? 싫어해. 자기장이 10개나 들어왔는데 갑자기 5개로 줄어버려서 싫다니까. 따라서 원래 자기장이 10개로 통과하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지. 엄지손가락이 N극이니까 다시 넣어준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4개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 이게 바로 유도전류의 방향이 되겠지. 아래에 있는 프로펠러 그림으로 얘기해보자면 뒤에서 이렇게 되겠다. 얘도 기역부터 뭐부터 표현해도 상관없어. 나는 리을부터 표현해볼게. 리을부터 표현하면 리을, 디귿, 니은, 기역, 리을. 기역부터 표현해도 돼. 기역부터 표현하면 기역, 리을, 니은, 다시 기역, 리을, 디귿, 니은, 기역 이렇게 되겠다. 리을부터 시작하면 리을로 끝나고 기역부터 시작하면 기역으로 끝나죠. 아까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었다면 지금은 반대로 리을, 디귿, 니은, 기역이란 말이지. 찾을 수 있겠니? 외우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에 맞춰서 엄지손가락을 세팅할 줄 알아야 해. 페이지 288쪽 볼까? 자전거를 이용한 간이 발전기가 있는데 간단한 발전기라는 뜻이거든. 발전기란 아까 보여준 자석은 그대로 있는데 그
코일, 도선이 막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자기장의 변화를 느끼게 해서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그런 걸 발전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우리 자전거 페달 열심히 밟으면 여기 조명이 있어서 이렇게 불빛을 비출 수 있는 장치가 있잖아. 그런 장치 중에 물론 여기 조명 장치 중에 건전지를 끼우는 것도 있어. 하지만 얘가 건전지가 없는 꼬마전구여도 순간 불이 잘 나오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만드냐? 바로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하는 거지. 자, 얘가 바퀴가 핑글핑글 돌아. 페달을 밟아서, 페달 열심히 밟아서 바퀴가 돌아. 그러면 얘가 여기 쇠꼬챙이랑 연결돼 있어. 그래서 자석을 툭툭툭툭 치는 거야. 그럼 자석을 치면 자석이 뭐 여기 아래에 있는 코일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그림은 자석이 N극, S극 연결돼서 얘가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도나 봐. 지금 바퀴가 얘를 치고 가면 자석이 뱅글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도나 봐. 그러면 아래에 있는 코일은 분명히 자기장의 변화를 느낄 거야. 어떻게 변화를 느끼냐? 뭐 이런 식으로 느낄걸? 자, 처음에는 자석 왼쪽이 N극이었어. 그러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아마 자석 아래쪽에 누워있는 이 코일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을 느끼고 있었을 거야. 근데 바퀴가 돌아가면서 얘를 툭툭툭툭 쳐서 자석이 갑자기 휙 하고 반대로 돌았어.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코일은 자기장을 아까랑 똑같이 느끼지 않는다?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아까는 분명 자기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장을 느끼고 있었다가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자기장으로 바뀌네. 뭐야? 코일이 자기장의 변화를 느꼈어? 그러면 이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전류가 흘러 이 전류를 꼬마전구에 연결하면 꼬마전구에서 불빛이 나는 거야. 건전지가 없어도 순간적으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는 전자기 유도 법칙을 통해 전류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전거 발전기가 작동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제.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볼게. 바퀴가 회전하면 바퀴 회전. 그러면 자석도 회전한다. 물론 자전거에 따라서 자석이 회전하는 것도 있고 자석이 그냥 흔들어지는 것도 있고 다양해. 바퀴를 회전시키면, 그러니까 페달을 밟으면 자석이 회전한다. 자석이 회전하면 코일은 자기장의 변화 델타 B를 느끼고 따라서 코일은 I가 생성된다. 유도전류를 생성한다. 2번, 자전거 발전기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인지 찾고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설명해보자. 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는 말이 뭔 얘기냐면 일단 적어봐. 자, 처음에 바퀴에다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줘. 페달을 막 밟겠지. 그러면 이 에너지가 발전기로 가. 발전기로 갔다가 전구로 가거든. 바퀴, 발전기, 전구. 요 사이사이에 어떤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났는지 적어볼게. 자, 바퀴에서 발전기로 갈 때 우리는 운동을 해주지. 바퀴에서 발전기로 갈 때 운동을 해줘. 그거를 바퀴가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로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론 운동이라는 건 내가 힘을 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힘력자를 써서 역학적 에너지다.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얘기해도 같은 뜻이야. 운동 에너지다 라고 얘기해도 되고 역학적 에너지다 라고 얘기해도 된다. 그 다음 발전기에서 전구로 갈 때는 어떤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냐?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난 거지. 발전기란 운동을 해. 물론 자석이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 그 운동을 함으로써 생기는 자기장의 변화가 바로 전류, 즉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퀴, 발전기, 전구이고 바퀴에서 발전기로 어떤 에너지가 전환이 됐냐? 운동 에너지가 됐고 발전기에서 전구로 가면서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졌냐?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졌다. 전구에서는 결국 이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뭘 만들어내냐? 최종적으로 빛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지. 전구라는 기구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빛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기구다. 자, 이제 어려운 부분 다 했다. 우리 오늘 발전기에 대해서 배웠고 발전기가 0도에서 90도, 90도에서 180도로 움직일 때
내가 오른손을 어떤 방향으로 세팅해야 되는지를 알면 이번 단원 마스터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방식을, 이런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얻어내고 있거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기를 얻어내고 있는데 그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발전이라고 해. 두 가지를 배울 거야. 하나는 화력발전, 하나는 핵발전 배울 건데 화력발전 먼저 보자. 페이지 290쪽이야. 페이지 290쪽 화력발전. 자, 아래 그림이 있지. 거기 두 군데다 동그라미 쳐볼게. 하나는 발전기와 송전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볼게. 발전기는 우리 지금 01단원 전기에너지의 생성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포인트야. 물론 이 발전기를 알려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앙페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을 모두 다 알아야, 오른손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거겠지? 그 다음 송전은 뭐냐? 전기를 보낼 송자야. 전기를 우리 가정까지,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보낸다라는 거야. 그런데 송전은 언제 배우냐? 바로 02단원에서 전력 수송 단원이라고 전기를 보내는 방법을 배울 거야. 이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두 개가 발전기는 01단원의 포인트고 이 송전은 02단원의 포인트야. 요거 두 개만 다 마스터하면 중간고사를 볼 수 있는 거야. 중간고사가 02까지거든. 전력 수송 단원까지거든. 그래서 1단원과 2단원이 사실 이어져 있는 거지. 1단원에서는 전기를 만들고 2단원에서는 가정집으로 보내는 걸 배우는 거야. 어쨌건 자, 발전기가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사실 0도에서 90도, 90도에서 180도 코일이 왔다 갔다 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코일이 그렇게 막 뱅글뱅글 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 힘든 것을 사람이 돌리지 않아. 만약에 그것을 사람이 0도에서 90도, 180도 막 돌리면 그것은 인력 발전 아니겠어? 사람의 힘으로 돌리는 것? 사람의 힘으로 돌리지 않아. 뭘로 돌리냐? 가장 기본적으로 터빈으로 돌려. 터빈이란 말을 기억할래? 터빈은 여기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물레방아 모양이야. 이렇게 나비 넥타이 같은 물레방아 모양이야. 이 터빈은 다른 말로 물레방아야. 얘를 인간이 안 돌리고 물레방아가 발전기를 돌려. 자, 다시 처음부터 와볼게. 화력발전부터 공부해볼게. 화력발전의 재료는 바로 석탄하고 석유 같은 연료야. 뭔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연료지. 얘를 끓여. 뜨겁게 끓여. 태워. 석탄하고 석유를 끓인다기보단 태운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겠네. 자, 얘를 태우면 열이 생기겠지. 이 뜨거운 열을 그냥 두지 않고 물을 받아서 물을 끓여. 물을 끓이면 바로 기체가 돼서 수증기가 되겠지. 수증기라고 해도 되고 그냥 증기라고 해도 돼. 자, 다시 석탄하고 석유 같은 천연 재료를 태우면 열이 생기는데 그 열로 물을 끓여. 그러면 물이 끓여서 생긴 수증기가 아까 그 물레방아인 터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물레방아를 돌려야 빙글빙글 돌려야 발전기가 0도, 90도, 180도 막 움직이면서 전류가 생기거든. 그런데 왜 그냥 물로 안 돌리고 꼭 수증기로 만들어서 돌리냐? 얘들아, 액체랑 기체 중에 누가 더 운동성이 좋니? 당연히 기체가 더 가볍고 운동성이 좋아. 따라서 물을 그냥 엿다가 넣어서 물레방아 터빈에다가 넣는 것보다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만들어서 기체인 이 수증기를 터빈에다가 돌려서 뱅글뱅글 돌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 그래서 이런 순서를 따른다. 이 순서를 기억해놔. 재료를 태워서 열을 만들고 이 열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고 이 수증기를 물레방아인 터빈에 넣어서 얘를 빙글빙글 돌리면 발전기가 0도, 90도, 180도로 왔다 갔다 돌게 돼서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 유도전류가 생기면 이 유도전류를 가정집에 보내는 송전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자, 이 순서 화살표를 이렇게 해볼게. 우리 아까 자전거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장소와 그게 어느 에너지에서 어느 에너지로 전환됐는지를 배웠잖아? 이것도 해보자. 자, 석탄하고 석유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라고 할게. 석탄하고 석유는 우리 과거에 뭐 동물의 화석 같은 데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 따라서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우리 생명체가 촌을 갖고 있다고 했던 거, CHON 갖고 있다고 했던 거 1학기 때 배웠던 거 기억나니? 다 얘가 화학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생명체는. 따라서 그 생명체가 오래돼서 생긴 이 천연 재료도 화학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지. 자, 이 화학 에너지를 태우면 바로 열 에너지가 된다. 그런데 이 열 에너지를 가만히 안 두고 뭘로 바꿔? 옳지, 물을 증기로 바꾸는 거야. 증기로 바꿔. 그러면 이 증기는 액체보다 훨씬 더 운동성이 좋기 때문에 터빈을 돌리기에 좋다고 했지. 따라서 이 터빈으로 가서 얘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물론 운동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발전기가 받아서 뭘 만들어내? 전류,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지. 이게 다 이해되니? 화력 발전에 에너지 전환을 써라. 그럼 이걸 써야 돼.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즉, 이 순서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에너지의 전환도 알 수 있는 거겠지. 그리고 우리는 화력 발전에서 얘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 화력 발전의 종류가 3가지거든. 하나는 증기터빈 방식, 가스터빈 방식, 복합 방식. 복합 방식은 말 그대로 2개를 섞은 건데, 증기터빈, 가스터빈. 얘는 터빈이란 말은 똑같아. 터빈은 아까 물레방아라 그랬어. 이 물레방아가 있어야 발전기를 0도, 90도, 180도로 돌려줄 수 있다고 했거든. 터빈이야 그렇다 치고 증기와 가스 요 2개가 차이겠네. 내가 지금 설명한 방식은 바로 증기 방식이야. 증기터빈 방식.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지. 물을 열로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 수증기 터빈 방식. 근데 숫자를 생략하고 증기 터빈 방식이라고 얘기해. 그렇다면 가스 터빈 방식은 뭐냐? 증기 터빈 방식부터 해볼까? 290쪽이야. 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얘는 발전하는 용량, 발전이라는 건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야. 전기 발생시키는 양이 커서 고온의 수증기를 냉각하는 데 많은 물이 필요하다. 자, 얘가 수증기가 터빈을 막 돌리잖아? 얼마나 뜨겁겠어. 얘를 다시 냉각수로 차갑게 만들어서 다시 끓이고 얘를 다시 수증기로 이용하고 왔다 갔다 얘를 재활용할 거거든. 그러려면 터빈에서 돌고 있는 수증기를 다시 얼른 액체로 바꿔야 되는데 그 액체로 바꿀 때 냉각수가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고온의 수증기를 냉각하는데 많은 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화력발전에 생산하는 전기에너지의 3분의 2 정도가 수증기 터빈 방식.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야. 거의 3분의 2%, 3분의 2%, 한 66% 정도라는 거지. 그래서 많은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바닷가에 분포하고 있고, 또 재료 자체가 이렇게 석탄이잖아. 근데 이 석탄이 우리나라에선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주로 수입한단 말이야. 그런데 석탄을 수입할 때는 주로 이렇게 배로 수입해. 따라서 그 수입한 석탄을 바로 바로 태우기 위해서 주로 바닷가에 화력발전소, 증기터빈 방식의 화력발전소가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대. 약간 과학이 아니라 좀 기술 가정할 때 기술 같은 느낌이라 자존심 상하는데 그래도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외워놔라. 그 다음 증기터빈 말고 가스터빈 방식이 있는데 얘는 아까 우리 물 끓여가지고 수증기로 이용했잖아? 수증기가 아니라 천연가스와 같은 기체 연료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도 천연가스가 종종 나와. 왜 땅을 파면 천연가스라고 해서 이런 고체 같은 석탄, 석유가 아니라 이렇게 가스가 바로 나올 때가 있어. 얘는 천연가스와 같은 기체 연료를 바로, 이게 기체잖아. 기체면 얘를 굳이 끓이거나 뭐 할 필요가 없어. 아까는 물이니까 끓였지. 하지만 천연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끓일 필요 없고 바로 그냥 터빈에다가 넣는 거야. 그럼 얘가 바로바로 뱅글뱅글 돌지. 그럴 때 기체 연료를 가스터빈에서 연소시킬 때 발생한 고온, 고압의 연소가스로 곧바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터빈을 돌린 연소가스는 이 터빈을 돌리고 난 이후에 얘가 바로 아까운 점이야. 그대로 외부에 방출된대.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큰 거지. 가스터빈 방식은 따로 그림에 나오진 않았거든. 이 그림은 증기터빈 방식이야. 수증기를 이용한. 하지만 가스터빈 방식도 이와 유사해. 터빈에다가
바로 기체를 연소시켜서 넣는다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 가스터빈 방식은 약간의 손해를 보지. 기체를 넣으면 이 기체가 바로 밖으로 손실돼서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좀 크대. 자, 마지막 복합 방식은 아까 말한 증기터빈 방식과 가스터빈 방식을 섞는 거야. 어떻게 섞냐? 바로 아까 천연가스를 바로 터빈에 넣는 게 가스터빈 방식이었잖아? 그런데 얘의 단점이 손실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였어. 가스가 그냥 밖으로 바로 새어나와 버린다는 거잖아. 이게 아까워서 얘를 그대로 끌어다가 어디에 쓰냐면 다시 물을 끓이는 데 쓰는 거야. 그래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수증기도 얘를 돌리는 거지. 어때? 가스와 증기가 복합됐지? 그걸 한번 읽어볼게. 복합 방식은 가스터빈 방식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방출되는 고온의 연소가스를 그냥 버리지 않고 증기터빈 방식으로 보내서 물을 끓여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복합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는 화력불전으로 생산하는 전체 에너지의 3분의 1 정도? 아까 전체 우리가 화력발전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전체의 3분의 2는 증기터빈 방식 수증기, 나머지 3분의 1은 복합 방식을 이용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네. 또 주로가 인구가 많은 도시에 건설되어 있대, 복합 방식은. 또 발전 용량이 증기터빈 방식에 비해서 작고, 그러니까 증기터빈 방식이 발전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용량이 크니까 3분의 2나 만들어내고 복합 방식은 3분의 1만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 아까 그 천연가스로 뭘 이용하냐면 천연가스의 종류도 되게 많거든. 근데 그 중에 LNG라는 액화 천연가스를 주로 이용한대. 뭐 이거는 가스의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이용한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 또 이 발전 과정에서 생긴 온수, 아까 여기 물을 끓이면 좀 뜨거워질 거 아니야? 이 온수를 지역 사회에 난방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대. 그래서 왜 이렇게 화력발전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난방비가 되게 싸다고 하더라고. 자, 이건 과학이라기보다 약간 기술과정 같은 내용이지만 외워주세요. 책에 나왔으니. 자, 화력발전 끝났다. 그 다음 핵발전으로 가볼게. 핵발전이란 핵이 뭔지 알아야 돼. 자, 얘 옆에다가 하나 그려놓을게. 가운데 딱딱한 그것을 그리고 주변에 점선으로 돌고 있는 것을 그릴 거야. 우리 과학 B 시간에 배웠지? 얘 자체가 원자야, 원자. 원자인데 가운데 있는 애는 핵이고 주변에 돌고 있는 애는 전자지. 이 중에 핵발전이란 바로 얘 가운데 있는 애, 얘를 이용한 발전이 핵발전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핵이 어차피 원자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애니 얘를 그냥 원자력 발전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지. 핵발전과 원자력 발전은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야. 원래는 여기 전자 빼고 핵을 이용한 발전이긴 한데 그냥 핵도 원자의 일부분이니까 원자력 발전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핵발전은 우라늄과 같은 핵이 핵 분열할 때 핵이 쪼개지는 거야. 핵이 쪼개지면 여기서 열이 나오거든. 근데 특히 아무 핵이나 쪼개면 다 열이 나오긴 하는데 그 중에 우라늄을 주로 많이 이용해. 왜 우라늄을 이용하는지는, 왜 우라늄이 핵을 쪼갤 때 에너지가 많이 나와서 유리한지는 나중에 기말고사 때 배울 거야. 일단은 핵을 쪼개면 열이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를 기억해. 우라늄과 같은 핵 연료가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이걸로 또 물을 끓여. 물을 끓인 이후부터는 화력발전이랑 똑같아. 물 끓이면은 걔가 수증기가 됐고 이 수증기가 물레방아인 터빈으로 들어가서 팽그르르 돌리지. 그렇다면 발전기에서 0도, 90도, 180도 하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 유도전류가 만들어지고 이 유도전류가 우리 가정까지 오는 거지. 자, 여기도 동그라미 쳐볼게. 자, 처음에 어디를 동그라미 치냐면 원자로를 동그라미 쳐보자. 원자로가 우리 화력발전으로 치자면 그 화석 연료를 태우는 부분, 태우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왜 너희 가마로라는 단어를 본 적 있니? 가마로 강정할 때 가마로가 무슨 뜻이냐면 그 닭강정을 열심히 볶는 그 가마로 장소를 얘기하는 거잖아. 원자로란 바로 이 원자력 발전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핵을 쪼개는 장소. 우라늄이라는 핵을 쪼개는 장소를 원자로라고 해. 그럼 여기서 우라늄을 쪼개면 여기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날 거고, 이 열로 물이 들어왔는데 이 열로써 수증기를 만드는 거지. 그 이후 과정은 화력발전이랑 똑같다. 얘도 핵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열로 수증기를 만들어서 이대로 움직이는데, 이대로 이동하는데,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되나 보자. 자, 원자로에 우라늄이라는 핵 에너지가 있는 거야. 아까는 석탄하고 석유 같은 그 화학 에너지가 있었지. 지금은 핵 에너지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핵을 쪼개면 일단 열 에너지가 생겨. 그러면 이 열 에너지가 수증기로 만들고, 이 수증기가 터빈으로 들어가서 바로 운동을 하게 되겠지. 물레방아, 핑그르르 도는 물레방아, 운동 에너지가 갖게 되고, 이 운동 에너지가 발전기로 들어가면 0도, 90도, 180도 움직이는 이 운동을 함으로써 유도 전류가 생기는, 즉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전기 에너지를 전선을 이용해서 송전, 가정집으로까지 이동하게 되는 거야. 핵 발전,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써라. 그럼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핵 에너지, 열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 여기 밑줄 꺼볼래? 이따가 아래 문제 풀 건데 그 문제의 답이 바로 이거거든. 핵발전은,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로나 수증기를 냉각하는데 많은 물이 필요해. 이 우라늄 한번 쪼개면 열이 어마어마하거든. 여기를 냉각시켜줘야 돼. 안 그러면 얘가 터진단 말이지. 너무 뜨거우면. 따라서 냉각수가 많이 필요해. 이 원자로와 뜨거워진 수증기를 냉각하는데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닷가에 건설돼. 이따가 아래쪽에 문제를 풀 건데 왜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가 바닷가에 건설되니? 라고 물을 거거든. 그때 이렇게 대답해줘. 원자로와 수증기를 냉각하는데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건설되어야 유리하다. 이렇게. 아래 해보기 291쪽에 해보기 대답해볼까? 화력발전과 핵발전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각각 무엇인가? 화력발전소에는 화석 연료를 이용했고 핵발전에서는 핵 연료를 이용했지. 더 구체적으로 대답해보자면 화력발전에서는 화석 연료긴 한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용했고, 석탄, 석유 이용하는 거는 그 증기터빈 방식이었고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것은 가스터빈 방식이었지. 그 다음에 핵발전은 우라늄이라는 애를 특히 자주 이용한다고 했어. 우라늄을 쪼갤 때 열에너지가 난다. 두 번째, 화력발전과 핵발전에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찾고 어떻게 에너지가 전환되는지 설명해보자. 야, 우리 미리 다 했어. 여기 다.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바로 여기가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장소고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지 다 적었거든. 중요한 건 어떻게 에너지가 전환되는지가 중요하니까 적어볼게. 자, 화력발전은 적어보자. 상상해서 그 과정을 머릿속에 외워서 너희가 직접 쓸 수 있으면 더 좋아. 화력발전은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이 운동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바로 걔가 발전기였지, 발전기. 그 다음 원자력 발전, 핵발전은 핵에너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얘도 운동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바로 걔가 발전기였지. 마지막 문제. 화력발전과 핵발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통점은 뭘까? 증기, 수증기와 일단 둘 다 물을 끓였잖아. 어쨌건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용하건 핵 에너지를 이용하건 어쨌건 얘를 끓였어. 하나는 태우고 하나는 못 끓여서 결국 물을 끓였어. 그래서 수증기와 또 이 수증기가 들어가는 물레방아, 걔 뭐라 그랬지 이름이? 터빈. 이 터빈이랑 연결된 발전기까지. 증기, 터빈, 발전기. 이 세 개를 이용한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야. 화력발전이건 핵발전이건 옆에 그림이 있네. 증기, 터빈, 발전기를 이용한다는 거지.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 바로 연료가 다르다는 거야. 맨 위에 적었지? 화력발전은 화석연료를 이용하고 핵발전은 핵연료를 이용한다는 것. 이게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이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자. 화력발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과정. 위에 적었는데 또 적어보자.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2번 내가 아까 말한 게 여기 나왔네. 원자력 발전소가 주로 바닷가에 건설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왜 바닷가에 건설된다고 했니?
그래, 얘가 원자로와 수증기를 냉각하려면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밑줄 그었다. 3번, 발전 용량이 큰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아까 발전 용량이 큰 발전은 화력발전 중에 가장 일반적인 증기터빈 방식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섬 같은 데서는 그렇게 큰 발전을 할 이유가 없어. 전기를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 사람이 얼마 없어서.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적절할까? 뭐 그럼 가스터빈 방식이나 복합 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겠지. 어쨌건 증기터빈 방식은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어. 근데 우리 교과서에 그 교사용 교과서 답에는 가스터빈 방식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할게. 자, 다 왔다. 우리가 총 2학기 내내 01부터 05까지 총 5개의 단원을 배우는데 그 중에 중간고사는 01하고 02만 배울 거야. 우리 그 중에 01까지 지금 다 배운 거거든. 그런데 얘가 왜 한 단원 끝나면은 큰 한 단원 끝나면 마지막에 마무리 문제가 있잖아. 이 마무리 문제가 끝에 있어. 그래서 우리 이번 중간고사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만 뽑아서 풀어볼 거야. 자, 페이지 322쪽으로 가보자. 322쪽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1번, 2번, 3번까지만 중간고사 문제야. 1번, 2번, 3번까지만 중간고사 문제고 그 중에 우리가 배운 01번 전기에너지의 생산 이 부분은 1번하고 2번만 해당돼. 우리 오늘은 1번하고 2번만 풀 거야. 1번 풀어보자. 코일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생기는 현상? 이거 뭐라 그래? 옳지.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지. 2번, 발전소에서는 뭘 회전시켜서 뭘 생산하니? 위에서 한번 찾아볼래?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라고 얘기하면 맞겠다. 물론 발전소에서 이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얘가 발전기라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터빈도 있었어. 터빈, 사실 빙글빙글 도는 건 터빈이야. 터빈을 회전시켜 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위에 보기에 터빈이란 단어는 없으니까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 라고 얘기하면 제일 맞겠다. 그 다음에 3번은 02번 단원에서 할게. 패스할게. 자, 그 다음에 323쪽 문제 풀고 가볼게. 1번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야. 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 야, 이거 너무 많이 해서 너 외웠으면 좋겠다. 자, 석탄석유에서 갖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얘 증기로 됐어. 그럼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 거야? 옳지. 열 에너지로 전환된 거지. 이 열 에너지가 증기로 전환시켰고 이 증기가 터빈으로 들어가면 이 터빈이 운동을 하지. 터빈에서 운동 에너지가 됐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운동 에너지 대신에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얘기해도 오케이. 그 다음 이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서 발전기에서는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옳지. 발전기가 원래 그런 애잖아. 운동하는 0도, 90도, 180도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자, 전기 에너지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 다음 뒷장 넘겨서 325쪽 가볼까? 325쪽 그림은 코일을 감은 통 속에 자석을 넣고 통 속에서 자석을 왕복운동시킨다. 이 왕복운동이 뭐 그런 거야. 코일을 감은 통에 자석을 넣었다. 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코일이 있는데 여기에 자석, N극을 넣고 왔다 갔다 N극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기 편하게 만든 장치인 거지. 이거를 이렇게 하나 여기에 페트병 같은 데다가 넣었나 봐. 그때 문제는 뭐냐? 발광 다이오드는 그냥 꼬마 전구라고 생각하면 돼. 꼬마 전구의 밝기와 코일의 감은수, 자석 세기, 자석의 속력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대. 우리 이미 꼬마 전구의 밝기를 밝게 하는 방법, 즉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 유도 전류를 많이 또는 유도 기전력을 많이 발생시키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 말을 해줬었거든. 얘를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자, 유도 전류를 많이 얻으려면 코일의 감은수 1번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더 많이 감아라. 자석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더 센 걸 써라. 자석의 속력은
더 빠르게 왔다 갔다 빠르게 움직여라 라고 얘기했거든.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거를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실험 방법을 설계해보재. 적절한 실험 방법. 자, 코일이 한 가닥 감겨 있을 때랑 100가닥 감겨 있을 때랑 언제가 더 발광 다이오드가 밝은지를 알아보려면, 그러니까 1번이 도대체 발광 다이오드 밝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면 2번하고 3번은 바꾸지 말고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겠지. 그래야지 1번이 도대체 이 전구 밝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 또 자석의 세기가 이 발광 다이오드 밝기랑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싶으면 1번하고 3번은 건들지 말아야지. 2번만 건드려서 비교해 봐야겠지. 또 마찬가지야. 3번. 자석의 속력에 따라서 발광 다이오드의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으면 1번, 2번은 그대로 유지시키고 건들지 말아야겠지. 그래서 교사용 답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대로 적지 마봐. 어차피 우리 2학기 때도 그 서술형 시험 문제는 안 낼 거야. 이런 거 내라고 이런 거 쓰라고 안 할 거야.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돼. 자, 발광 다이오드의 밝기를 알아내는 여러 가지의 변수를 1, 2, 3이라고 내가 썼어. 코일의 가문수 1번, 2번은 자석의 세기, 3번은 자석의 속력 이렇게 썼어. 그때 자 1번과의 관계를 알려면 뭐랑 뭐는 건들지 말라고? 2번, 3번은 건들지 말라고. 그 얘기가 첫 번째 줄에 나오네. 1번 코일의 가문수와의 관계를 알려면 자석의 세기와 자석의 속력은 같게 알아. 건들지 말아라. 코일의 가문수만 변화시켜라. 1번만 변화시켜라. 그 얘기야. 그럼 두 번째 2번 자석의 세기와 밝기를 구별해보고 싶으면 세기와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뭘 유지시키라고? 1번하고 3번은 건들지 말아라. 코일의 가문수 1번과 자석의 속력 3번은 똑같게 하고 자석의 세기만 변화시켜. 강한 자석과 약한 자석으로 실험을 한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니겠어? 마지막 자석의 속력과 발광 다이오드의 밝기를 궁금해 그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면 자석의 속력과 발광 다이오드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마지막 자석의 속력과의 관계를 알고 싶으면 나머지 두 개를 건들지 말고 일정하게 해주라는 거지. 코일의 가문수나 자석의 세기는 같게 하고 속력만 크게 작게 바꾼다. 어때? 너무 당연한 말이니? 이게 무슨 핵심 역량 키우기 탐구 능력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혹시 이런 실험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결론은 발광 다이오드, 그 결론을 나는 더 알아뒀으면 좋겠어. 시험에는 사실 그런 게 더 나오니까, 모의고사나. 발광 다이오드의 밝기를 밝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해봐라. 코일의 가문수를 많이 감는다. 자석을 센 거를 쓴다. 자석의 속력을 빨리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번 단원 잘 마무리한 거겠다. 오늘 프린트 올려준 거 그게 세 가지가 있어. 형성평가 세네 문제인가가 있고 수능 대비 문제 몇 문제가 있고 우리 그 미래엔 교과서에서 나오는 교사용으로 나오는 문제거든.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올렸고, 그리고 작년 우리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올렸어. 그 중에 작년 기출문제 중에 이번 01단원 전기에너지 생산, 발전기, 패러데이 법칙에 해당하는 부분 세 문제인가가 올렸거든. 한번 숙제를 검사할 순 없지만 한번 미리 풀어봐. 우리 진도 다 나갔으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같이 그 문제를 풀이하는 걸로 시간을 보낼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